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 싱클레어에게 나타난 신비한 친구 데미안. 그 두 청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이기도 한데요. 지금 어른이 다 된 이 시점에서 데미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너무 푸르러서 눈부셨던 나의 어린 시절. 그 시절을 함께했던 데미안이라는 소설. 그 속에서 등장하는 싱클레어와 신비스러운 데미안. 두 청년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는 성장소설 데미안. 어른이 된 지금 다시 한번 접하겠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어보는 데미안. 자, 그럼 시작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길을 떠나 나의 벗을 찾았다. 매우 신기한 방법으로 나에게 회답이 왔다. 어느 날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 교실의 내 자리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내 책에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때때로 학급 친구들이 수업 중에 몰래 서로 쪽지를 보낼 때처럼 꼭 그렇게 접혀 있었다. 누가 그런 쪽지를 나에게 보냈을까? 나는 그저 의아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느 동급생과도 그런 식으로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학교에서 흔히 있는 장난이려니 생각했다.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그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러다 수업 중에 우연히 쪽지를 잡게 되었다. 그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니 그 속에 몇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심히 훑어보다 그중 한 문장에 시선이 빼앗기고 말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 문장을 읽었다. 읽는 동안에 내 가슴은 혹독한 추위를 만난 것처럼 운명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상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나는 여러 번이나 그 문장을 읽은 다음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데미안으로부터의 회답이었던 것이다. 나와 그 말고는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내 그림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곧 이해를 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를 괴롭혔는데 아프락삭스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이 아프락삭스다. 수업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시간은 지나갔다. 그날 오전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교사의 수업이었다. 그는 대학을 각 나온 사람으로 매우 젊고 학생들에게 권위의식을 드러내지 않아 우리의 호감을 사고 있었다. 우리는 그 폴렌스 선생의 지도하에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은 나를 흥미롭게 하는 몇 안 되는 과목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쳤으나 그 해석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나는 데미안이 그 당시 종교 수업 시간에 나에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었다.
사람이 아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수업 중에 매우 강렬하게 나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면 선생이 나를 내버려 두리라고 나는 안심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 머리가 산란하거나 또는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이 옆에 와서 있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도 이미 당해본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생각하고 정말로 몰두하고 있다면 안전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뚫어질 듯 응시하는 실험도 해보았으며 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렬한 시선과 생각으로 매우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종종 느꼈던 것이다. 지금도 역시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투스와 학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을 섬광처럼 내리치는 바람에 질겁을 해서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로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휴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큰 소리로 아프락삭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첫머리는 듣지 못했으나 플랜스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그 교파와 신비적인 단체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사기와 범죄로 이끌어주기까지 했을 마술과 유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이라는 것도 고귀한 연유와 깊은 사상을 지녔던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예로 든 아프락사스의 교의도 그러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계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개는 미개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마귀의 이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라사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대략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업을 지닌 일종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집이 작은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을 계속했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자 나의 주의 또한 내 자신의 내부로 다시 잠겨버렸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내게서 사라지지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옛날 일과 결부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우정의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대화를 나눈 후부터 나에게 친근했던 것이다. 데미안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존경하는 한 사람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임의에 갈라진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공적이고 허용된 밝은 세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세계를 존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악마까지도 겸한 하나의 신을 갖거나 혹은 신에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락사스가 바로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그 신이었던 것이다. 얼마 동안 대단한 열성으로 그 자취를 찾아보았으나 소득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프락사스를 찾으러 온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나의 천성은 손에 잡아보면 돌가불가한 진리를 발견하는 따위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는 한 번도 제대로 열중한 적이 없었다.
한데 그렇듯 철저히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에게서 서서히 떠나갈수록 더욱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그림자처럼 아슬하고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이상하게 나 자신의 내부에 틀어박혀서 마치 목뇨병자처럼 영위해온 내 생활 속의 새로운 형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활에 대한 동경이, 아니 오히려 사랑을 향한 동경과 그리고 잠시 동안 베아트리체를 예배하는 가운데 녹아들어갈 수 있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나의 내부에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영상과 목적을 갈구했다. 여전히 어떠한 충족도 나를 찾아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경을 속이거나 내 친구들이 행복을 구하는 그러한 소년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제까지보다 한결 더 불가능해졌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꾸었다. 더욱이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이 꾸었다. 표상, 영상 또는 소망이 나의 내부에서 끌어올라서는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갈라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영상들과 더불어 이러한 꿈들이나 그림자들과 더불어 오히려 나의 현실적인 주변의 일들에서보다 한층 더 현실적으로 생기 있게 접촉하며 살았던 것이었다. 어떤 일정한 꿈 혹은 늘상 되풀이되는 어떤 상황의 장난이 내게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내 생활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영향이 깊었던 그 꿈은 대략 이러했다.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위에는 푸른 배경을 뒤로 하고 문장의 새가 황금빛으로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오셨다. 그러나 내가 막상 집 안으로 들어서서 포옹하려고 하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이 세었으며 막스 데미안과 내가 그린 그림을 닮았지만 그와도 달랐으며 힘차 보이는데 반해서 극히 여성적인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 부인이 나를 끌어당겨 깊고 소름 끼치는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포옹은 신에 대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과 나의 벗 데미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이 나를 힘껏 안아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다가는 호련히 사라지곤 했다. 그녀의 포옹은 온갖 경건성과는 모순이 되었으나 희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때로 나는 이 꿈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끼고 깨어났고 때로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처럼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다. 아주 내적인 이 영상과 외부에서 찾아든 탐구해야 할 신에 대한 암시 사이에 점차 무의식적인 연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은 점점 밀접하고 점점 친밀하게 결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아프락사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희열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운 것과 몸서리쳐지는 것들의 뒤엉킴, 다감한 천진성을 뚫고 경련하며 지나가는 깊은 죄악, 내 사랑의 꿈과 영상은 그러했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도 역시 그러했다. 사랑은 더 이상 내게 처음에 불안스레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내가 베아트리체의 초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경건하고 정신화된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다였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모습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것이며 인간과 동물, 최고의 선이자 극단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겐 정해진 일로 생각되었고 이것을 맛보는 것이 나의 숙명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경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에서 도망을 쳤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실제하고 있어서 항상 나의 머리 위에 있었다. 다음에 나는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입술 위에서는 조그만 콧밑 수염이 자랐다. 성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으며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지 나의 내부의 소리, 즉 꿈의 영상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명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날마다 반항을 했다. 내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여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약간의 공을 들이면 플라톤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문제도 풀 수 있었으며 화학적인 분석도 따라갈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나의 내부에 감춰져 있는 목표를 끄집어내어 내 앞에다 그려내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나 역시 그런 직업을 갖게 되겠지만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몇 년이고 그 길을 찾고 또 찾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이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나 역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고약하고 위험스러우며 무서운 목표일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내부에서 스스로 나오려는 것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왜 그다지도 어려웠던가. 때로 나는 내 꿈에 나타나는 기운찬 사랑의 자태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나는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 그를 다시 만날 것인가? 베아트리체 시절의 그 몇 주간, 아니 몇 개월간의 정다운 고즈넉함은 먼 옛날에 지나가 버렸다. 그 당시에 나는 하나의 섬에 도달하고 평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어떤 상태가 내 마음에 들기가 무섭게, 어떤 꿈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가 무섭게, 그것은 벌써 퇴색하고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나를 때때로 완전히 야성적이고 미치광이처럼 만들어주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긴장된 기대의 불꽃 속에서 살고 있었다. 꿈속에 보는 애인의 모습을 나는 때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 자신의 손보다도 한결 더 선명하게 내 앞에서 보며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를 저주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애인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성숙한 입맞춤을 어슴풀에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악마, 창부, 흡결귀, 살인귀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다정스럽기 이를 데 없는 사랑의 꿈으로 유인하고 그리고 철면피한 행위로 유혹했다. 그것에게는 지나치게 선량한 것도 귀중한 것도 없었고
지나치게 나쁘고 비천한 것도 없었다. 그의 겨운에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내적 폭풍우 속에서 지냈다. 고독은 습관이 된 지 이미 오래였으므로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더불어 살았고 매와 더불어 나의 숙명인 동시에 나의 애인이었던 커다란 꿈의 영상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들 속에서 내가 살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위대한 것과 넓은 것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이 아프라사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꿈들 중 어느 것도, 내 생각 중 어느 것도 나에게 복종하지는 않았다. 어느 것도 나는 불러들일 수가 없었다. 어느 것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채색할 수가 없었다. 그것들이 와서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것들로 인해 살았던 것이다. 분명히 나는 외부에 대해서는 안전했을 것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진 않았고 나에 대해 남몰래 경의를 표하여 나로 하여금 때로는 미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대부분을 아주 잘 통찰해서 때로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거의 하려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일에, 언제나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삶의 단편이나마 살아보고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끌어내어 그것을 세상에 주고 세상과 관계하고 싸움을 시작하기를 열렬히 갈망했다. 저녁거리를 쏘다녀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한밤중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면 때때로 나는 이제는 틀림없이 나의 애인과 만나리라. 틀림없이 다음 골목 모퉁이를 그는 지나가리라. 저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부르리라 생각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여겨져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까지 했다. 나는 그 당시에 이른바 우연에 의해서 독특한 도피처를 발견했다. 그러나 우연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것을 그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그것으로 자기를 인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2번인가 3번 시내를 걸어 지나면서 교회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이 연주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때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더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바흐가 연주되고 있음을 알았다. 문으로 가봤으나 닫혀져 있었다. 그리고 골목에는 거의 사람이라고는 없었으므로 나는 교회 옆에 있는 방충석 위에 앉아서 외투의 깃을 올리고 귀를 기울였다. 크지는 않지만 좋은 오르간인 것 같았다. 그것은 묘하게, 즉 독특하고 고도의 개성적인 의지와 인내의 표현을 나타내면서 훌륭하게, 거의 대가답게 연주되었으며 그 표현은 마치 기도처럼 울렸다. 저기에서 연주하고 있는 저 사람은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어서 흡사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는 것처럼 이 보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나는 받았다. 기교 면에서라면 나는 음악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혼의 표현은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음악적인 것을 무슨 자명한 것이라도 되는 양 내 마음속에 느껴왔던 것이다. 자, 막스 데미안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성장하고 난 후에는 이해가 되고 있는지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불안한 경계에서 시대의 문제를 집요하게 묘사한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인 데미안. 한 젊은이의 내밀한 기록인 이 데미안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따뜻한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거쳐온 우리 성인에게도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해석으로 다가올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 예전의 추억도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그때와 달라진 나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휘의 편지에서 준비한 데미안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의 찬란한 해가 뜰 테니까요. 우리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굿나잇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길을 떠나 나의 벗을 찾았다. 매우 신기한 방법으로 나에게 회답이 왔다. 어느 날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 교실의 내 자리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내 책에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때때로 학급 친구들이 수업 중에 몰래 서로 쪽지를 보낼 때처럼 꼭 그렇게 접혀 있었다. 누가 그런 쪽지를 나에게 보냈을까? 나는 그저 의아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느 동급생과도 그런 식으로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학교에서 흔히 있는 장난이려니 생각했다.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그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러다 수업 중에 우연히 쪽지를 잡게 되었다. 그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니 그 속에 몇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심히 훑어보다 그중 한 문장에 시선이 빼앗기고 말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 문장을 읽었다. 읽는 동안에 내 가슴은 혹독한 추위를 만난 것처럼 운명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상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나는 여러 번이나 그 문장을 읽은 다음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데미안으로부터의 회답이었던 것이다. 나와 그 말고는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내 그림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곧 이해를 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를 괴롭혔는데 아프락삭스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이 아프락삭스다. 수업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시간은 지나갔다. 그날 오전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교사의 수업이었다. 그는 대학을 각 나온 사람으로 매우 젊고 학생들에게 권위의식을 드러내지 않아 우리의 호감을 사고 있었다. 우리는 그 폴렌스 선생의 지도하에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은 나를 흥미롭게 하는 몇 안 되는 과목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쳤으나 그 해석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나는 데미안이 그 당시 종교 수업 시간에 나에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었다. 사람이 아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수업 중에 매우 강렬하게 나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면 선생이 나를 내버려 두리라고 나는 안심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 머리가 산란하거나 또는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이 옆에 와서 있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도 이미 당해본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생각하고 정말로 몰두하고 있다면 안전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뚫어질 듯 응시하는 실험도 해보았으며 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렬한 시선과 생각으로 매우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종종 느꼈던 것이다. 지금도 역시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투스와 학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을 섬광처럼 내리치는 바람에 질겁을 해서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로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휴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큰 소리로 아프락삭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첫머리는 듣지 못했으나 플랜스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그 교파와 신비적인 단체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사기와 범죄로 이끌어주기까지 했을 마술과 유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이라는 것도 고귀한 연유와 깊은 사상을 지녔던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예로 든 아프락사스의 교의도 그러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계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개는 미개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마귀의 이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라사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대략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업을 지닌 일종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집이 작은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을 계속했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자 나의 주의 또한 내 자신의 내부로 다시 잠겨버렸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내게서 사라지지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옛날 일과 결부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우정의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대화를 나눈 후부터 나에게 친근했던 것이다. 데미안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존경하는 한 사람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임의에 갈라진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공적이고 허용된 밝은 세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세계를 존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악마까지도 겸한 하나의 신을 갖거나 혹은 신에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락사스가 바로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그 신이었던 것이다. 얼마 동안 대단한 열성으로 그 자취를 찾아보았으나 소득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프락사스를 찾으러 온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나의 천성은 손에 잡아보면 돌가불가한 진리를 발견하는 따위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는 한 번도 제대로 열중한 적이 없었다. 한때 그렇듯 철저히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에게서 서서히 떠나갈수록 더욱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그림자처럼 아슬하고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이상하게 나 자신의 내부에 틀어박혀서
마치 목류병자처럼 영위해온 내 생활 속의 새로운 형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활에 대한 동경이, 아니 오히려 사랑을 향한 동경과, 그리고 잠시 동안 베아트리체를 예배하는 가운데 녹아들어갈 수 있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나의 내부에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영상과 목적을 갈구했다. 여전히 어떠한 충족도 나를 찾아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경을 속이거나 내 친구들이 행복을 구하는 그러한 소년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제까지보다 한결 더 불가능해졌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꾸었다. 더욱이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이 꾸었다. 표상, 영상 또는 소망이 나의 내부에서 끌어올라서는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갈라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영상들과 더불어 이러한 꿈들이나 그림자들과 더불어 오히려 나의 현실적인 주변의 일들에서보다 한층 더 현실적으로 생기 있게 접촉하며 살았던 것이었다. 어떤 일정한 꿈 혹은 늘상 되풀이되는 어떤 상황의 장난이 내게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내 생활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영향이 깊었던 그 꿈은 대략 이러했다.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위에는 푸른 배경을 뒤로 하고 문장의 새가 황금빛으로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오셨다. 그러나 내가 막상 집 안으로 들어서서 포옹하려고 하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이 세었으며 막스 데미안과 내가 그린 그림을 닮았지만 그와도 달랐으며 힘차 보이는데 반해서 극히 여성적인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 부인이 나를 끌어당겨 깊고 소름 끼치는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포옹은 신에 대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과 나의 벗 데미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이 나를 힘껏 안아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다가는 호련히 사라지곤 했다. 그녀의 포옹은 온갖 경건성과는 모순이 되었으나 희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때로 나는 이 꿈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끼고 깨어났고 때로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처럼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다. 아주 내적인 이 영상과 외부에서 찾아든 탐구해야 할 신에 대한 암시 사이에 점차 무의식적인 연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은 점점 밀접하고 점점 친밀하게 결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아프락사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희열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운 것과 몸서리쳐지는 것들의 뒤엉킴, 다감한 천진성을 뚫고 경련하며 지나가는 깊은 죄악, 내 사랑의 꿈과 영상은 그러했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도 역시 그러했다. 사랑은 더 이상 내게 처음에 불안스레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내가 베아트리체의 초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경건하고 정신화된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다였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모습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것이며 인간과 동물, 최고의 선이자 극단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겐 정해진 일로 생각되었고 이것을 맛보는 것이 나의 숙명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경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에서 도망을 쳤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실제하고 있어서
항상 나의 머리 위에 있었다. 다음에 나는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입술 위에서는 조그만 콧밑 수염이 자랐다. 성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으며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지 나의 내부의 소리, 즉 꿈의 영상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명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날마다 반항을 했다. 내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여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약간의 공을 들이면 플라톤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문제도 풀 수 있었으며 화학적인 분석도 따라갈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나의 내부에 감춰져 있는 목표를 끄집어내어 내 앞에다 그려내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나 역시 그런 직업을 갖게 되겠지만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몇 년이고 그 길을 찾고 또 찾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이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나 역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고약하고 위험스러우며 무서운 목표일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내부에서 스스로 나오려는 것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왜 그다지도 어려웠던가. 때로 나는 내 꿈에 나타나는 기운찬 사랑의 자태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나는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 그를 다시 만날 것인가? 베아트리체 시절의 그 몇 주간, 아니 몇 개월간의 정다운 고즈넉함은 먼 옛날에 지나가 버렸다. 그 당시에 나는 하나의 섬에 도달하고 평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어떤 상태가 내 마음에 들기가 무섭게, 어떤 꿈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가 무섭게, 그것은 벌써 퇴색하고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나를 때때로 완전히 야성적이고 미치광이처럼 만들어주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긴장된 기대의 불꽃 속에서 살고 있었다. 꿈속에 보는 애인의 모습을 나는 때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 자신의 손보다도 한결 더 선명하게 내 앞에서 보며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를 저주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애인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성숙한 입맞춤을 어슴풀에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악마, 창부, 흡결귀, 살인귀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다정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랑의 꿈으로 유인하고 그리고 철면피한 행위로 유혹했다. 그것에게는 지나치게 선량한 것도 귀중한 것도 없었고 지나치게 나쁘고 비천한 것도 없었다. 그의 겨운에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내적 폭풍우 속에서 지냈다. 고독은 습관이 된 지 이미 오래였으므로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더불어 살았고 매와 더불어 나의 숙명인 동시에 나의 애인이었던 커다란 꿈의 영상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들 속에서 내가 살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위대한 것과 넓은 것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이 아프라사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꿈들 중 어느 것도, 내 생각 중 어느 것도 나에게 복종하지는 않았다. 어느 것도 나는 불러들일 수가 없었다. 어느 것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채색할 수가 없었다. 그것들이 와서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것들로 인해 살았던 것이다. 분명히 나는 외부에 대해서는 안전했을 것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진 않았고 나에 대해 남몰래 경의를 표하여 나로 하여금 때로는 미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대부분을 아주 잘 통찰해서 때로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거의 하려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일에, 언제나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삶의 단편이나마 살아보고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끌어내어 그것을 세상에 주고 세상과 관계하고 싸움을 시작하기를 열렬히 갈망했다. 저녁거리를 쏘다녀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한밤중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면 때때로 나는 이제는 틀림없이 나의 애인과 만나리라. 틀림없이 다음 골목 모퉁이를 그는 지나가리라. 저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부르리라 생각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여겨져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까지 했다. 나는 그 당시에 이른바 우연에 의해서 독특한 도피처를 발견했다. 그러나 우연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것을 그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그것으로 자기를 인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2번인가 3번 시내를 걸어 지나면서 교회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이 연주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때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더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바흐가 연주되고 있음을 알았다. 문으로 가봤으나 닫혀져 있었다. 그리고 골목에는 거의 사람이라고는 없었으므로 나는 교회 옆에 있는 방충석 위에 앉아서 외투의 깃을 올리고 귀를 기울였다. 크지는 않지만 좋은 오르간인 것 같았다. 그것은 묘하게, 즉 독특하고 고도의 개성적인 의지와 인내의 표현을 나타내면서 훌륭하게, 거의 대가답게 연주되었으며 그 표현은 마치 기도처럼 울렸다. 저기에서 연주하고 있는 저 사람은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어서 흡사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는 것처럼 이 보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나는 받았다. 기교면에서라면 나는 음악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혼의 표현은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음악적인 것을 무슨 자명한 것이라도 되는 양 내 마음속에 느껴왔던 것이다. 자, 막스 데미안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성장하고 난 후에는 이해가 되고 있는지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불안한 경계에서 시대의 문제를 집요하게 묘사한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인 데미안. 한 젊은이의 내밀한 기록인 이 데미안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따뜻한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거쳐온 우리 성인에게도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해석으로 다가올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 예전의 추억도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그때와 달라진 나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휘의 편지에서 준비한 데미안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의 찬란한 해가 뜰 테니까요. 우리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굿나잇입니다.